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요 유전자와 발현이라는 파트 마지막 이제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와 발현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파트까지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과 진핵세포라는 게 있었는데 그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 유전자가 발현될 때, 즉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될 때, 그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요 유전자가 여러 종류가 이제 있어요.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중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제 있죠. 상황에 따라서 또는 뭐 시기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이 유전자를 발현시켜야겠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유전자만 발현되고 나머지 유전자들은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앞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앞에 그림 보시면 이게 원핵세포의 mRNA와 프로캐리오틱 mRNA라고 되어 있죠. 원핵세포의 mRNA와 그 다음 유캐리오틱 mRNA, 즉 진핵세포의 mRNA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mRNA가 가공 과정이라는 걸 거칠 수가 있는 것은 진핵세포, 가공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것은 원핵세포잖아요. 자, 그래서 진핵세포의 것을 먼저 보게 되면 5'에 캡이 있고 그 다음 3'에 폴리에이 테일이 있고 그 다음 이 아래 안쪽 부분에 스플라이싱이라는 걸 거쳐가지고요 인트론을 제거하고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자리 게시 코돈부터 종결 코돈까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거 비번역부위라고 하는 것이 5' 쪽에 또 3' 쪽에 있죠. 자, 이게 진핵세포의 것이죠. 자, 그런데 원핵세포라고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면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독특해요. 즉 하나의 mRNA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부터 3'까지 이게 mRNA인데 이 mRNA에 유전자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유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유전자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단백질이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단백질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앞쪽에 게시 코돈이라는 게 있고요. 종결 코돈이라는 게 있고요. 게시 코돈, 종결 코돈, 게시 코돈, 종결 코돈. 즉 번역이 각각 세 군데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mRNA 하나에 유전자가 여러 개가 들어있고요. 각각의 유전자별로 번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랜슬레이션, 번역이 시작되는 부위가 세 군데에 지금 잡혀 있는 모습인 거죠. 자, 이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원핵세포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즉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인 거죠. 자, 이제 좀 더 약간 자세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는 유전자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원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은요, 진정세균이 되었던 고세균이 되었건 얘들은 전부 다 오페론이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진핵세포는 이 오페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원핵세포는 오페론이 있고요. 진핵세포는 오페론이 없습니다. 자, 원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건데, 오페론은 이게 명칭이에요. 뭐 우리가 이거 여러분 펜이야 이렇게 뭐 한 것처럼 명칭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이제 오페론이라고 했느냐라는 건데, 자, 생명과학자 중에 자콥이라고 하시는 분과 모나드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두 분이 이제 그 오페론이라는 걸 밝혀낸 분들입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고요. 이분들이 원핵세포의 유전자를 이제 살펴보니까 오페론이라는 것들이 들어있다. 즉 유전자들의 패키지, 이게 오페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원핵세포의 유전자
전체라고 한다면 유전자들이 패키지처럼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땅 오페론이라고 하면 저땅을 분해하는 데 관련된 유전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트리토판 오페론이라고 하면 자, 이것은 트리토판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페론은 여러분 이게 패키지, 이것을 우리가 오페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땅 오페론을 이제 한번 상세하게 그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 부분이 오페론이에요. 이 부분이 오페론입니다. 오페론. 그리고 이 오페론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각각 오페론 앞에 달려 있습니다. 저땅 오페론, 락토스 오페론을 조절하기 때문에 여기에 락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트리토판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도 트리토판 오페론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자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저땅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땅을 분해하는 데 관련된 유전자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땅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화작용 오페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화 과정과 관련 있는 오페론, 이게 이화작용 오페론이에요. 반면에 트리토판 오페론은 트리토판을 합성하는 데 관련된 오페론, 그래서 우리가 동화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오페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페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나는 이화작용 오페론, 하나는 동화작용 오페론을 공부하는 거죠. 출제는 거의 저땅 오페론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토판 오페론은 트리토판을 합성하는 데 관련된 이거 동화작용하는 데 필요한 오페론이야, 이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저땅 오페론은요 좀 더 자세하게 많이 아셔야 돼. 이화작용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게 조절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요, 이거 저땅 오페론 구조예요. 저땅 오페론 보십시오. 프로모터가 있고요, 전사 종결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암호화 부위인데, 암호화 부위가 여러 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 있죠. 자, 암호화 부위가 여러 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사가 되는 것은 프로모터부터 종결자까지 전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RN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그림이 하나의 mRNA에 유전자가 여러 개 들어있었죠. 그게 원핵세포의 mRNA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보면요, 조절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모터와 종결자가 지금 보이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RNA예요. 그래서 그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뒤에 있는 프로모터를, 오페론을 조절하고 있는 거죠. 볼게요, 그림. 자,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오페론을 조절합니다. 얘가 만드는 것은 억제자라는 단백질이에요. 저 억제자라는 단백질이 뒤에 있는 오페론을 조절합니다. 오페론에는 프로모터 뒤쪽에 이 작동자라고 불리우는 오퍼레이터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작동자라는 것에 이 억제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RNA 중합효소가 이 프로모터에 못 붙어요. 반면에 억제자가 여기 못 붙으면은 RNA 중합효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억제자가 작동자에 결합을 하면 구조유전자의 전사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프로모터가 못 붙으니까. 근데 억제자가 작동자에 결합을 못하면 구조유전자 전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오페론들이 있어요. 원핵세포라는 애들이 오페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다 패키지예요. 어떤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RNA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못 만들게 뭘 만들었어요? 억제자가 각각 가려놓은 거죠. 가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어떻게 돼요? 전사가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억제자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억제자를 떨어뜨리게 되면 전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페론의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전사 단계 조절하는 건데, 전사 단계 조절을 어떻게 하냐? 억제자가 각각 오페론 앞에 있는 억제자가 억제자 단백질을 만들어서 뒤에 있는 곳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사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다가 떨어뜨리면 전사가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논리거든요, 여러분. 자, 간단한 논리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엑스세포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오페론 이런 것들은 패키지예요.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좀 죄송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사를 하는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억제자가 얘들을 다 가리고 있으면 전사가 안 되죠. 풀리면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당 오페론이라는 걸 한번 이제 자세하게 보자는 겁니다. 우린 저당 오페론만 잘 아시면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은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화작용 오페론이라고 불렀고요. 저당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화작용 오페론, 유도성 오페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당이 있으면 이 오페론에 전사가 일어나거든요. 저당이 있으면 전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저당에 의해서 유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성 오페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도자는 누굴까요? 유도자, 저당이죠. 유도성 오페론에서는 유도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도자가 바로 저당입니다. 저당이 유도자예요. 자,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대장균을 여러분이 배양을 하고 있어요. 플라스크 안에서 대장균을 배양하고 있고요. 그 대장균을 배양을 할 때 얘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넣어줬어요. 자, 그 에너지원이 포도당과 젖당이에요. 그러면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그 분자를 에너지원으로 먼저 써요. 그런데 포도당이 이제 고갈될 거 아니에요. 좀 지나면. 그럼 고갈되면은 그 다음에 젖당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에너지원이 있을 때 1차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포도당을 먼저 쓸 때에는 젖당 오페론을 굳이 발현시킬 필요가 없죠. 즉 젖당 오페론의 구조존재들을 전자시킬 필요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젖당 오페론의 발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고갈이 되고요. 그 다음 젖당이라는 것만 남아 있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포도당이 없고 젖당이 있으니까 젖당 오페론의 발현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럼 젖당 오페론의 발현이 일어나는 것은 포도당이 없고 젖당이 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어떤 상황이라고요? 포도당의 농도가 낮고 젖당이 있을 때 젖당 오페론의 발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조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뒤이어 나오는 내용, 포도당이 낮을 때는 어떤 걸 인식하는 건가? 어떻게 기작을 줘? 젖당이 농도 높을 때는 어떻게 기작을 줘? 그래서 전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젖당 오페론이 여러분 보이시고요. 그 젖당 오페론 앞에 조절유전자가 있습니다. 조절유전자는 항상 이 억제자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놔요. 항상 만들어요. 그럼 조절유전자가 전사 번역 거쳐가지고요. 억제자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놨는데 얘는 이 오퍼레이터라는 곳에 여기에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붙어 있으면요. 전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젖당 오페론의 발현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작이 필요하냐? 젖당 오페론의 전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첫 번째,
억제자를 못 붙게 하고요. 두 번째, RNA 중합 효소를 프로모터 지역에다가 붙여야 돼요. 그래야 전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자, 포당의 농도가 낮을 때에는요. 자, 여기만 보세요. 결론만. RNA 중합 효소가 붙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당의 농도가 낮을 때에는 RNA 중합 효소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이 높을 때는요. 여기 보세요. 억제자가 작동자에 붙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억제자가 작동자에 붙는 것을 막는 거라는 거죠. 억제자가 작동자에 붙는 것을 막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출되죠? 얘가 붙을 수 있죠? 전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세부적인 기작이 좀 나와 있어요. 자, 포당의 농도가 낮을 때에는 요 CAMP라는 분자가 증가하고요. 그럼 요 CAMP가 증가하게 되면 CAMP가 여기 보시면 있듯이 CAP라는 분자와 결합을 합니다. 자, CAP라고 하는 것은 이화 활성화 단백질이라는 물질이에요. 이화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단백질, 캐타볼릭 액티베이터 프로테인입니다. 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RNA 중합효소가 잘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역시 또 여러분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당 오페론은 이화작용 오페론이니까 이화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 이화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단백질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저당 오페론의 발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오시면 좀 더 낫죠. 자, 시험 문제 CAMP는 별로 언급을 안 하지만 이 CAP는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AP라는 것을 좀 외우고자 이런 설명 좀 드려봤어요. 자, 이번엔 젖당인데 젖당이 많으면요 알로락토스라고 불리우는 이성질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알로락토스가 이 저당 오페론의 발현을 일으킬 수 있게끔 억제자에 붙는 겁니다. 그 억제자가 오퍼레이트 못 붙기 때문에 전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포도당의 농도가 높으면 전사가 안 돼요. 왜? 포도당의 농도가 높으면은 RNA 중합효소가 못 붙죠. 그러니까 포도당의 농도가 높으면은 젖당이 뭐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억제가 붙건 말건 상관이 없다고요. 억제가 작동자에 붙건 안 붙건 상관이 없어요. 포도당의 농도가 높으면은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지 못해요. 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배양에게 내가 포도당을 집어넣었잖아요. 포도당 젖당이 같이 있었죠. 그럼 젖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젖당 오페론의 발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RNA 중합효소가 못 붙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해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포도당이 있을 때 젖당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왜? 이게 CAP가 불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똑같죠. RNA 중합효소가 결합을 못해요. 그럼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전사가 안 되죠. 그죠? 젖당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 젖당이 없을 때는 억제가 작동에 결합을 해요. 젖당이 있을 때는요, 억제가 작동에 결합을 못해요. 하지만 어차피 전사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젖당 오페론 이것만 잘 계시면 문제 푸는 거 전혀 지장 없거든요. 자, 한번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젖당 오페론이라는 말이 나왔죠. 젖당 오페론. 자, 앞쪽에 뭐가 있어요? 조절연자라는 것이 있어요. 오페론들은 앞에 다 조절연자가 있습니다. 젖당 오페론이기 때문에 락I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이 이니비터는 락토스에 대한 억제자라는 것을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한 거죠. 자,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프로모터라는 것과 작동자라는 것과 구조 유전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전사는 유전자들을 전체를 전사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의 mRNA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폴리시스트론닉 mRNA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시스토닉 mRNA라고 표현합니다. 원인세포는 항상 폴리시스토닉 mRNA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 자, 이건 어떤 그림인가? 포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포당이 있죠. 그림 보면은 포당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왜? CAP가 불활성화되어 있잖아요. RNA 못 붙죠. 포당이 있는 거예요. 저 땅은 있나요? 저 땅이 있네요, 그죠? 그림 보시면 저 땅이 있잖아요. 알로락토스가 있죠. 그래서 억제자는 이쪽 오퍼레이터에 작동도에 못 붙었죠. 그럼 전사가 안 되죠. 왜냐면 RNA 중합소가 프로모터에 붙지 못하니까요. 자, 이건 어떤 그림인가? 포당 있나요? 없나요? 그림 보세요. 포당이 없죠. 왜? CAMP가 만들어졌고요. CAP가 활성화되었고요. RNA 중합소가 프로모터에 붙었고요.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포당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저 땅 있나요? 저 땅 있네요. 알로락토스가 만들어졌죠. 유도자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억제자가 작동제에 못 붙었죠. 그럼 전사가 일어나는 거죠. 즉 저땅 우편에 전사가 일어난다라는 게 이 그림에 지금 나와 있죠. 포당이 없고 저땅이 있기 때문에 저땅 우편에 전사가 일어나는 그림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이 그림 어때요? 포당이 있고요. 포당이 있고요. 저땅은요? 포당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포당이 없고요. 왜? RNA 접소가 붙었죠, 프로모터에. 자, 포당이 없고요. 저땅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대장균의 숫자 늘어난 걸 한번 보자. 자, 우리 아까 그 배양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양을 할 때 처음에 원렀어요. 포당과 저땅을 같이 넣어놨죠.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럼 처음엔 어떻게 돼요? 포당을 1차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여기 가라는 단계에서 포당의 농도가 크게 감소한다. 배지에 있는 포 농도가 감소해요. 왜? 포당을 쓰니까. 그럼 나라는 식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당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균은 숫자를 늘리지 못합니다.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때 저땅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땅의 농도가 감소되기 시작해서 급격히 감소한다. 저땅 오페론이 작동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이렇게 그로스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땅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의 발현 실험을 할 때 우리가 대장균 실험을 하고요. 그 대장균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그 안에다가 포당과 저땅을 같이 넣어놓고 실험을 해요. 그럼 그 실험을 하게 되면은 먼저 포당 쓸 때 그래프가 먼저 나오고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땅을 쓰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땅 오페론 얘기를 해봤어요. 출제는 거의 저땅 오페론 얘기예요. 트립토판은 거의 안 내요. 그렇지만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립토판 오페론은요, 동화적인 오페론이에요. 트립토판을 합성하니까. 그리고 억제성 오페론이에요. 왜 억제성이냐면 트립토판이 있으면 트립토판이 억제자로 쓰인다. 우리가 공동 억제자라고 불러요. 저땅 오페론과 반대죠. 저땅 오페론은 저땅이 있으면 저땅 오페론 전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저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유도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트립토판 오페론에서는 트립토판이 공동 억제자라고 불려요. 그럼 왜 공동이란 말이 들어왔냐면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 조절연자가 있고요. 트립토판 오페론 앞에 조절연자가 있고요. 그 트립토판 오페론 앞에 조절연자가 있는데 이 조절연자가 억제자를 만들거든요. 이 억제자하고 얘하고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억제자라고 불렀고요. 트립토판을 공동 억제자라고 부른 겁니다. 자, 트립토판의 농도가 낮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배지에 별로 없어요. 그러면 대장균은 트립토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 유전자들의, 즉 오페론의 전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전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억제자가 못 붙었다는 거고요. RNA 중합소가 붙었다는 거죠. RNA 중합소는 프로모터에 붙고 억제자는 오퍼레이터에 못 붙었기 때문에 전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당 오페론에서의 기본값하고 다르죠. 저당 오페론은 기본값이 이거예요. 억제자가 작동자에 붙고 RNA 조합소가 붙지 못한다. 이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리토포펜은 거꾸로 해요. 억제자가 못 붙는다. RNA 조합소는 붙을 수 있다. 이게 기본값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냐면 이화작용 오페론은 어떤 물질이 있어야지만 오페론이 발현되고 산물이 만들어서 그 이화작용 시킬 물질을 분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리토포페론은 그냥 생명체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동화작용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평상시에도 늘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늘 발현되는 것. 이게 바로 트리토판 오페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RNA 중합소가 붙을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억제자가 붙지 않았고,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럼 기본값이 아닌 게 뭐냐면 트리토판의 농도가 높을 때예요. 트리토판의 농도가 높을 때입니다. 그럼 이게 높아지면요. 이제 더 이상 트리토판을 만들지 마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그림. 자, 억제자라고 하는 애하고요. 트리토판이라는 애가 함께 붙어서 여기 작동제에 붙죠. 이런 모습 아까 없었죠. 아까는 이거랑 반대였잖아요. 또 억제자가 작동제에 붙는 것을 저당 오페론에서는 저당, 즉 알로락토스가 막았잖아요. 얘는 또 완전 반대야. 억제자가 작동자에 붙으려고 하는데 트리토판이 있으면 더 잘 붙어. 그러니까 트리토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붙기 때문에 공동 억제한다고 표현하고요. 결국 오페론에 붙음으로써 전사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지금 보면은 저당 오페론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토판 오페론과 반대 개념을 생각하시면 다 답이 나오죠.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동화적인 오페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트리토판 농도가 높을 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봤고요. 자, 밑에 거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자, 트리토판이 바빠요. 지금 보시면 두 가지 기작이 있거든요. 하나는요, 뭐 했습니까? 하나는 효소에 대한 억제제예요. 이건 왜 이제 필요하냐면 트리토판이라고 하는 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 트리토포페론을 발현을 억제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트리토판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트리토포페를 발현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효소들이 있잖아요. 트리토포페론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효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효소들을 억제하지 못하면 쓸데없이 트리토판을 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리토판이라는 것 자체가 음성 피드백 작용으로 지금 효소를 블럭하는 모습이 나온 거죠. 그렇죠? 효소를 블럭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해 가세요? 네. 이게 트리토판 오페론의 특징인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 시험이 여기를 이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 그 필기 노트를 보시면은 뭐 이게 선도 서열에 의한 조절도 있고요. 뒤에 이제 가보시면은 부분이 배치 실험도 있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사실 이제 대학 과정을 넘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 과정을 쭉 넘어가서 심화 쪽으로 가는 과정들이죠. 근데 이제 그 시험들을 이제 보면은 공무원 시험들이나 이런 시험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가진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딱 일단은 알아놓자. 오케이? 여기까지만. 그리고 문제집 풀면서 좀 더 약간 새로운 게 있으면 제가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절연자가 보이고요. 그 뒤쪽에 트리토판 오페론이라는 게 보이죠. 트리토판 오페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트리토판이 있어요, 없어요? 네, 트리토판이 배지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이제 농도가 낮다. 네, 농도가 낮다. 그런 상황에서는 트리토판 오페론의 전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트리토판 오페론의 억제자가 작동자의 결합을 못합니다. 트리토판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RNA 중합소가 잘 붙죠. 이게 트리토판 오페론의 전사를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트리토판이라고 하는 것이 배지 내에 충분히 많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많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 트립토판 오페론의 억제자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졌는데 트립토판이 보조 억제자, 공동 억제자 또는 보조 억제자로서 같이 결합을 해요. 그럼 결합한 이 물질이 작동제에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RNA 조합소가 붙지 못하니까 전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원핵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을 봤습니다. 원핵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을 봤어요. 자, 원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특히 대장균 가지고 우리 얘기를 했는데 전사 단계 조절을 했죠. 그 전사 단계 조절을 오페론이라는 그 단위로 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페론이라는 단위로 조절되는 그 사항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 특히 저당 오페론 잘 정리하시면 뭐 시험 보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트립토판 오페론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죠. 비교되는 점도 있고 또 혹시나 뭐 시험은 그쪽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번에는요 진핵세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핵세포의 유전자 발현 조절인데 얘는요 메커니즘을 안다기보다는 용어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를 보면은 다 용어로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진핵세포라고 하면요 염색체가 있어요. 그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게 너무 웅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풀어놓았죠. 그게 뭡니까? 염색질이라는 거죠. 염색질. 염색질은 염색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염색질 또는 염색사. 자, 염색체는 염색질 또는 염색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염색체는 염색질 또는 염색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염색체는 염색질 또는 염색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이렇게요. 자, 그럼 염색체는 염색질 또는 염색사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염색체는 염색질 또는 염색사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얘도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얘도 아직은 응축이 되어 있어요. 풀어져 있지만 응축이 되어 있죠. 원핵세포하고 달라. 원핵세포는 DNA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진핵세포들은 뭐 단세포 생물인 효모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람까지는 다 이게 염색체라는 것들이 응축된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염색체를 풀어줘야지만이 DNA가 노출이 되고 DNA 노출되었을 때 그 정보를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염색체를 풀어가지고요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진정 염색질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 염색체가 응축이 되어가지고 더 아예 읽을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질 염색질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진정 염색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한가?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아세틸라고 표현하죠. 아세틸라가 있으면 진정 염색질로 가는 거고요. 반면에 이질 염색질로 가는 것은 아세틸기 떨어뜨린 거예요. 탈 아세틸화라든지 메틸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이질 염색질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세틸화가 의미하는 게 이제 무엇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 보시면요. 아세틸화입니다.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예요.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입니다. 자, 꼬리를 보게 되면 염기성 아미노산, 리신, 아르기닌 등이 있고요. 자, DNA는 인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인산기는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거고요. 인산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거고요. 리신, 아르기닌은 요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전화, 음전화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잘 묶여져 있을 때 이용결합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DNA 노출이 안 되니까 전사를 할 수가 없죠. 즉 진핵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DNA가 노출되어야지 정보를 읽을 수가 있을 텐데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아세틸을 하는 거예요. 자, 히스톤이라고 하는 애들의 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들에 특히 아세틸화를 일으키게 된다면 양전화가 사라져요. 그럼 이온결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온결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뭐가 없어진다고요? 이온결합이 없어져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온결합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DNA가 느슨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럼 느슨하게 떨어지니까 정보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지? 자, 반면에 똑같은 자리에요. 히스톤 꼬리 부분에 메티라가 일어나요. 그럼 메티라가 일어나게 되면 이 메티라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 단백질들이 와서 붙습니다. 더욱더 응축이 돼요. 지금 보십시오. 이 단백질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메티라가 된 것을 M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게 응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세타이라는 것은 진정염색질, 그 다음에 탈아세티아와 함께 메티라까지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이질염색질이에요. 자, 그럼 이제 DNA가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노출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전사를 일으키는 애들이 나오죠. 진핵세포에는 오페론이 없어요. 유전자별로 조절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원해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유전자라고 하는 게 mRNA를 한 종류밖에 못 만들어요. 즉 스플라이싱이라는 게 없잖아요. 가공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들이 뭐 다양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오페론 단위로 조절한다. 어차피 그 유전자는 그 기능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진핵세포는 다르잖아요. 유전자가 여러 가지의 mRNA를 만들 수가 있죠. 선택적 스플라이싱이라는 것에 의해서 다양한 mRNA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페론처럼 패키지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패키지를 해놔봐야 이 유전자가 다른 기능 해버리면은 그 패키지에 들어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핵세포는 유전자별로 조절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진핵세포에 대해서는 오페론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그 조절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전자 하나별로 조절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 하나를 조절하기 위해서 전사 활성제라든지 전사 억제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사 활성제라든지 전사 억제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거 말고도 다른 전사인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사인자들은 나머지 것들은 크게 시험에 언급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면 기본 전사인자가 있는데 기본 전사인자는 전사에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그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사인자가 기본 전사인자예요. 그래서 RNA 중합효소가 뭐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이제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렇죠? RNA 중합효소 1번, RNA 중합효소 2번, RNA 중합효소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RNA 중합효소 1번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자, RNA 중합효소 1번의 경우에는 rRNA를 중심으로 전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RNA 중합효소 1번이 필요로 하는 전사인자들이 있어요. RNA 중합효소 2번은 mRNA 전사에 필요하거든요. 그럼 mRNA 전사에 필요로 하는 기본 전사인자들이 또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전사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꼭 필요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느 유전자를 전사하거나 애들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느 유전자를 전사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인데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전사할 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누가 중요해져요? 기본 전사인자는 별로 안 중요하고 전사 활성자가 중요해져요. 전사 활성자는 종류별로 여러분 다양하거든요.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 활성자는요. 세포의 조직별로 다른 종류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른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유전자를 발현시킬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유전자를 발현시킬지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사활성자가 DNA에 붙어요. 그럼 DNA 붙는 자리를 이렇게 불러요. 전사 촉진 부위. 좀 멋없죠? 멋 있습니까? 멋 없죠? 자, 그래서 이름을 멋있게 인핸서라고 지었어요. 별로 멋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인핸서라고 하는 것은 증강시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사를 이제 증강시킨다. 자, 그래서 이 전사자가 붙는 자리를 인핸서라고 부릅니다. 자, 매우 중요한 표현이 뒤에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 존재하든 상관이 없다. 예,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인앤서 나오면요, 이거 꼭 지문에 같이 나와요. 위치하고 상관없다. 유전자의 앞쪽, 뭐 멀리 떨어져도 괜찮다. 가까워도 괜찮고, 뭐 심지어 뒤에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인앤서예요. 알겠죠? 자, 전사 활성자의 구조, 이렇게 모르셔도 돼요. 당연히 전사 활성자라고 하는 것은 DNA에 붙는 자리가 있고요. 다른 애들과 붙는 자리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자, 매개 단백질 관심이 없고요. 자, 억제 단백질 관심 있죠? 전사 억제자. 전사를 억제할 수 있는 단백질. 그래서 전사 활성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사 억제자가 있잖아요. 그럼 전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사 억제자가 뭐예요? 갑이에요. 전사 억제자 갑이에요. 얘가 있으면 전사 안 돼요. 자, 뭐 이게 전사 활성자에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전사 억제 부위, 사일런스라고도 부르는 전사 억제 부위에 결합해서 전사를 억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전사 인자들이 다 이제 붙었어요. 그럼 RNA 중합부서가 와가지고요, 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mRNA 만들 때에는 전사 후 가공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전사 후 가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사가 된 다음에 가공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저기 있어요? 5' 캐핑, 3'에 폴리 테일링, 그리고 스플라이싱, 그지? 이렇게 있죠. 선택적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면 다양한 종류의 mRNA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일단 mRNA 분해. 자, mRNA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 단백질 생성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mRNA 분해는 요거 아시면 돼요. 마이크로 RNA. 요거 이름만 알아놓으세요. 자,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애가 mRNA를 분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이제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엔티센스 RNA 기술이라는 거를 만들기도 하니까 그것은 여러분 문제풀이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언급을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mRNA의 상보적인 RNA가 저 마이크로 RNA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이 상보적인 mRNA에 결합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mRNA가 분해가 되죠. 자, 5'부터 3' 방향으로 이런 mRNA가 이제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상보적으로 붙는 이런 작은 그 RNA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 RNA를 우리가 마이크로 RNA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이크로 RNA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단백질들이 이렇게 들러붙거든요. 다른 단백질들이. 그래서 이 RNA를 이렇게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mRNA를 분해하는데 저 마이크로 RNA가 쓰인다. 그래서 불특정한 RNA 없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안티센스 RNA. mRNA는 센스 RNA거든요. 이게 이제 센스 RNA가 이거 mRNA예요. 그러면 센스 RNA라는 것과 상보적으로 붙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잡으면은 엔티센스 RNA잖아요. 그래서 엔티센스 RNA는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알겠죠? 마이크로 RNA는 세포가 만든 거고요. 엔티센스 RNA는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또 죄송합니다. 자, 안티센스 RNA는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mRNA에 상보적으로 붙는 거죠. 그럼 붙으면은 그 mRNA가 파괴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 기장은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또 여기 용어 하나만 더. 그럼 마이크로 RNA, siRNA. 자, siRNA라고 하는 애는요, 마이크로 RNA 2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구조. 저거를 siRNA 불러요. 이것도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기 기작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럼 siRNA를 집어넣어도 어떻게 된다? mRNA가 분해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기작 여러분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그랬을 때 특징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물론 이제 기작을 물어보는 시험들도 있으니까 문제풀이 과정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테니까 그것은 추후에 조금 더 보충하신다는 거 하시고 일단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단백질의 가공입니다. 번역 후의 가공은 수포체에서 탄수화물을 붙이기 시작하고요. 골지체에서 좀 더 가공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골디체 해석을 가공한다라는 정도를 알아놓으시고요. 자, 마지막 내용과 같은데요. 단백질의 분해 과정입니다. 유비키티네이션, 유비키틴화라는 과정이에요. 분해할 단백질을 유비키틴이 결합을 해요. 유비키틴 결합하게 되면 끌려가요. 끌려가는 곳은 이 프로테아솜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럼 프로테아솜에 끌려가게 되면은 그 단백질이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제 그려놓을게요. 자, 진핵세포에서의 그 발현 조절 단계인데 이건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고요. 자, 뒤로 잠깐 크림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그 모습이거든요. 여기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단백질이 타깃되는 프로테인에 가다 붙습니다. 그럼 여기 단백질 끌려가요. 끌려가는 곳은 프로테아솜이라는 곳이에요. 그럼 프로테아솜 끌려가게 되면은 분열 단백질을 밀어넣고요. 분열 단백질이 쪼개집니다.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이제 특징인 거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잠깐 그림 좀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자, 진핵생물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 단계. 진핵세포는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염색질이 풀어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메티라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사 안 돼요. 이질 염색질이지. 이질 염색질. 그런데 여기서 아세티라가 일어나게 되면요. 진정 염색질화가 되면서 DNA가 노출이 돼요. 그럼 전자 단계 조절, 전사 활성자라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럼 해당되는 유전자를 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차 전사체. 이 1차 전사체가 가공을 거치죠. 5' 캐핑과 3' 폴리에이 테일과 스플라이싱. 그렇게 해서 mRNA를 만들었어요. 이 mRNA를 한참 쓰다가 야, 이거 필요 없다. 분해하자. 그러면 마이크로 RNA에 의한 분해.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있었어요. 엔티센스 RNA라든지 siRNA. 자, 그 다음 이 RNA를 이제 번역을 하고요.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그럼 번역을 하고 만들어 놨으면 가공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포체에서 탄수화물 붙인다든지 골지체에서 탄수화물을 추가적으로 붙인다든지 또는 단백질 일부를 잘라낸다든지. 자, 그래서 단백질을 이제 가공해서 완전한 애로 만드는 거죠. 이 단백질도 필요 없어. 그러면 유비키틴화,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에 가서 붙어서 프로테아솜을 끌고 가죠. 그리고 분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쓰인 용어들을 쭉 열거를 해봤는데 진핵세포도 원핵세포처럼 전사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굳이 분해할 거를 전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진핵세포의 특징이죠. 좀 더 복잡하고 정밀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죠. 자, 여기 뭐 그림 한번 봅시다. 이거 뭐야 이게? HAT, 히스톤, 아세틸기, 트랜스퍼레이즈. 즉 히스톤의 아세틸기를 트랜스퍼한 효소가 아세틸기를 첨가하면 DNA가 느슨하게 벌어지잖아요. 이온 결합이 없어지면서 DNA가 느슨하게 노출되죠. 그러면 전사인자가 붙어서 전사할 수 있죠. 자, 히스톤의 디아세틸화를 시키는 효소예요. 히스톤의 디아세틸화를 시키는 효소예요. 그러면 얘가 아세틸기를 이제 없애죠. 아세틸기가 없으면 이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히스톤의 메틸기를 트랜스퍼하게 되죠. 그럼 메틸기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틸기가 붙게 되면 M2예요, 여러분. 메틸기가 붙게 되면은 응축이 되죠. 이런 그림이에요. 자, 추가적인 그림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전사인자가 잘 붙어있는 그림들이죠. 이넨서라고 하는 것에 전사 활성자가 좀 붙었고요. 기본 전사인자들 붙어있고요. 매개단백질이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전사 억제인자가 붙게 된다면 전사가 안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DNA를 구부러뜨려서 전사인자들이 붙어있고 RNA 폴리머레이즈가 불려와서 전사가 되는 그림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진핵세포의 발현에 대해서는 제가 전사가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뒤쪽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실험 파트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이 특징들을 잘 잡아내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유전자의 발현 조절이라는 측면을 가지고요.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쪽 파트가 뭐 들으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을 테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하시면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